자, 416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 보시면은 05번 해가지고 투기과열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은 투기과열지구 양가로 1번 별표 2개 하시고요. 아마 한 10년 단위로 본다면은 한 7번, 8번 정도. 거의 매년 투기과열지구는 시험에 나오는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난해도 당연히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417페이지 봅니다. 이런 417페이지 오른쪽에 맨 밑에 보십시오. 양가로 이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재작년에 신설되고 지난해 시험에 반영이 됐죠. 반영이 됐고요. 자, 이번 시간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주택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앞을 잠깐 봐줄까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이제 조정지역이죠.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이제 도입된 제도가 되죠.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투기과열지구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게 투기과열지구는 이렇게 도입된 겁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전토지를 종전토지라고 그랬죠. 사업전토지, 종전토지입니다. 그럼 신도시로 개발하기 전에는 농지, 임야 등이 대부분이었겠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입니다. 종전토지 400분지고요. 400분지에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죠.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고 그 농지 소유자는 병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토지 부담률이 50%라면은 병원 종전 토지 소유하고 있던 100제곱미터의 50%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50제곱미터를 이제 환지로 돌려받게 되죠. 환지 발생 면적은 50제곱미터고 50제곱미터는 약 17평 정도 되니까 여기다가 지목이 돼 있더라도 건축하기에 면적이 충분합니까? 너무 작습니까? 너무 작죠. 그래서 과수토지라고 해서 과수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환지 교부 대상을 제외시킬 수 있죠. 그러면 환지를 못 받은 병돌이와 같은 입장에는 수백 명이 나에게도 집지을 땅 환지를 달라고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이렇게 집단행동을 한다면은 원활하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나 그 공유지분을 종전토지 소유자 병돌이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권 아닙니까?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이 교부됩니다. 무슨 환지로 배웠죠? 입체 환지잖아요. 그러면 입체 환지는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된 경우죠. 그리고 그때 아파트 입주권은 어차피 종전토지 소유자 병을 달래기 위해서 교부한 거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평당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럼 주변에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인데 병돌이에게는 평당 600에 교부된 거다. 600에 교부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입주권을 받는 순간 병원 400만원씩 평당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30평대가 되면은 이러한 2~3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평당 650에 사실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구나 살려고 하겠죠. 700에 또 누구가 사겠죠. 750에 누군가가 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양권이 점차 전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마지막에 실소유자는 주변 시세와 유사하게 평당 1000만원 그 이상으로 입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주변에 그동안에 여기서 분양권, 이 입주권을 병돌이부터 입주권을 사서 계속 전매 행위를 했던 이 분들은 전부 다 실소유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투기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 투기꾼의 그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실소유자는 비상값으로 아파트 입주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냥 둬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면은 규제받는 게 기분이 안 좋겠지만 공공의 결에서 정부는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를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주택국에서는 무엇을 지정하는 거죠? 투기과열지구가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투기과열지구가 뭐죠라고 물으면은 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개념을 모르는 거죠. 투기과열지구가 뭐죠? 전매제한이죠.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권이나 분양권 전매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이 두 개가 알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입주권과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 전매 제한을 위한 제도가 토기가지고 명확하죠. 토기가지고 뭐죠?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를 허용합니까?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계셨죠?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 대상직을 도입했거든요. 조정 대상직에서 새로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도 전매, 분양권, 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을까요? 제한받을까요? 제한받습니다.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전매 규제를 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을 타인에게 프리미엄 붙여서 전매를 못하게 규제한다는 점은 똑같다. 차이가 뭐냐면은 청약 시장의 과열을 위축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 시장의 규제를 강화 내지 뭐 하겠다고? 완화하겠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근데 조정 대상계 지정 목적이 무엇인지 논하십시오. 그럼 주관식 대학 시험처럼 나오지 않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시험 나오진 않는 거야. 청약 규제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청약 시장의 규제를 강화한다. 아파트 신규 청약을 할 때 규제를 높이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제1순위 청약 1순위 제1순위 자격을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하고 내지는 완화해 주게 돼요. 그러면은 주택 청약 종합조정에 가입하고 6개월만 가입하면은 6개월만 넣으면은 1순위 자격을 주던 것을 예를 들면 1년이나 2년으로 늦춰버린 거야. 그러면은 6개월은 됐지만, 그죠? 6개월은 됐지만, 그 이하 있잖아. 그 이하가 뭐 1년 돼버리면은, 그럼 6개월은 넘었지만 1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만큼 신규 주택 청약을 할 숫자가 많아집니까? 줄어집니까? 시장에 줄어드는 거죠. 1순위 자격을 강화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당첨됐어. 피부적 팔고 또 당첨되고 피부적 팔고 또 당첨되면 투기 세상이 되잖아. 재당첨 규제를 강화 내지 완화하는 거죠. 재당첨 규제를 강화 내지 완화하는 거죠. 이런 점이 이제 투기관리와 좀 달라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이 있어.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전매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작년 시험 문제에 들어간 건데. 근데 토기관리와 조정 대상직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십시오. 그건 대학 시험이고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토기관리는 누가 지정하고 이건 누가 지정하는지, 토기관리 지정 요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게 토기관리로 지정되고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조정 대상직이 되는지, 그죠? 토기관리와 조정 대상직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다고 했는데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은 뭔지,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지, 전매를 하더라도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복직이 아니면 규제합니까? 허용합니까? 언제 허용하는지 등을 수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정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전매 제한 대상, 전매 제한 기간, 언제 전매를 허용하는지 위주로 시험이 나오니까 그거 교재로 체크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잠깐만,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먼저 청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난리가 났죠? 서울이 아니고 저기 창원, 부산, 포항, 목포, 여수에서는 여기서는 주택 공급이 초과되어서 주택 청약 시장이 얼어있는데 또 무슨 규제냐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은 거기는 조정 대상이고 두 가지로 구분할게. 핀셋 규제라고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규제를 달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도권은 요건에 해당하면 뭘 지정하죠? 과열지역. 저 밑에 주택 경기가 안 좋은 지역은 띄워야 되니까 위축지역. 그러면 위축지역이 지정되면은 1순위 자격을 강화합니까? 완화해줍니까? 완화해주고, 재당첨 규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투기적인 목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으면 과열을 막기 위해서 1순위 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 규제를
강화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가 구분됩니까? 조정 대상지역입니까? 조정 대상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보시고요. 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빨리 밑줄 긋습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밑줄 것이고 누구죠?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요건 박산해 봅니다. 암기 풀렸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 할 때 꼭 외워야 됩니다. 암기. 그래서 문제집에도 그대로 암기할 수 있도록 숫자를 칸메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다 하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417페이지 오세요. 417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누가 지정하죠? 국장. 아까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조정 대상 지역은 시도지사의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 지정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직접 넘깁니다. 넘기면은 418페이지 저 위에 봅니다. 저 위에 보면은 기억번에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가격과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서 자, 줄 거리십시오. 두 번째 줄에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무엇이 되는 거죠?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기억이 뭐죠? 과열 지역. 그 다음에 뒤에 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서 줄 것이십시오. 두 번째 줄에 주택의 분양과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무엇이 되는 거죠? 위축 지역. 그렇게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 암기 풀서에 나와 있습니까? 주로 과열 지역 위주로 암기하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은 과열 지역에 점 몇 개 있죠? 3개. 점 3개를 묶어서 지정 기준 적고 암기. 이 문제풀이 할 때 다 외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의 공통점은 전부 다 전매를 제한하죠. 그래서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419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면은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에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몇 개 들어있죠? 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전매 제한 대상이 돼요. 전매 제한 대상. 이걸 외우시는데 자,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이 모두 몇 개죠? 4개. 4개. 작년에 여기서 나온 거죠. 제일 먼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엇이 전매 제한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일 뒤에 주택입니까? 지위입니까? 지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뭐죠? 지위 동그라미. 이때 지위가 뭐죠? 이꼴 입주권,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통점이 있어. 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새로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권과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받지만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존의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은 아니죠. 지위만. 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십시오. 3번. 3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동그라미. 주택 및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동그라미. 위하고 구별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이 전부 전매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주택과 지위입니다. 제한 대상이. 그리고 밑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뭐죠? 주택 동그라미 주택. 그리고 또는 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동그라미.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위에 두 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등 지위는 물론이고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외워도 답을 찾고 안 찾고는 비교해서 구별할 수 있으면 답 찾을 확률이 높아지죠. 작년에
투기가일지구의 기존 주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대상이 된다. 옮겼습니까? X. 예를 들면 그렇게 나왔죠. 예를 들면. 자, 전매 제한 대상이었고요. 그러면은 투기가일지구와 조정 대상에서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겠죠. 그때 투기가일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419페이지 봅니다. 419페이지 방금 전매 제한 대상 박스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전매 제한 기간 나와 있죠. 전매 제한 기간 발표하시고요. 공통사항이 나와 수정해야 됩니다. 자, 공통사항에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컬러로 복사된 거 다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적어주십시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적으십시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기산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투기가일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을 받게 돼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 아니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수정을 해줍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전매 제한을 받을까요? 책장 넘깁니다. 넘기면은 나와 있습니다. 넘기면은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나와 있을 거예요. 니은번에 나와 있습니까? 420페이지 맨 위에 니은번 투기과열지구 발표하시고요. 420페이지 맨 위에 니은번 투기과열지구 동그라미 하시고요. 읽어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동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제한 기간은 밑줄 그십시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하고 계속 실거죠. 이 경우 그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5년으로 한다. 여기까지 줄 것이면 되고요. 방금 밑줄 그은 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설명을 듣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입주권하고 여기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받죠. 입주권 등은 이제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매 제한 받을까요?를 하는 거예요. 지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슨지 한번 보세요. 그날부터 여기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권은 이제 전매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못 팔게 되는데 언제까지냐면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의 입주권을 분양권을 갖고 등기를 하려면은 일단 아파트 다시 해야 되죠. 그럼 건설에서 뭘 받죠? 사용검사를 받고 이제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근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언제 해줍니까? 계약금만 내야 됩니까? 중도금 내야 됩니까? 중도금 내고 잔금을 마쳐야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거 아니야. 맞죠? 잔금을 마치고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는 거야.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 왜 무섭죠? 강남 재건축 단지에 프리미엄은 좀 붙이려고 아파트 입주권 사뒀어. 재건축 단지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어. 그러면 그때 분양가가 19억이야. 그러면은 키를 받으려면은 잔금을 끝내야 되니까 19억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맞죠? 중간에는 못 팔아먹어요. 그거 무섭죠? 그러면은 현금 동원 능력이 30억 있으면 놀기 좋아요. 근데 프리미엄 1억 정도, 2억 정도 붙이려다가 현금 4억이 덤비다가 나중에 중도금 대출도
까지는 됐는데 잔금 대출은 이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안 되고 하면은, 그죠? 또 대출을 받더라도 프리미엄 붙이려고 빚을 15억 낼 수는 없는 거잖아. 참 곤란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투기가일주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실수요자이거나 아니면은 프리미엄 목적으로 하면은 진짜 현금 동원능력이 강남은 한 2, 30억 있으면은 놀기가 좀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투기가일지구가 지정이 예상되거나 투기가일지구로 묶인 지역은 그냥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조금 편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투기가일지구. 왜 무서운지 알겠죠? 잔금 책임자의 소유권 이전받고 등기할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이제 투기가일지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매자가 맞는지 아셨죠? 잔금 끝내고 소유권 이전받고 자기 이름으로 뭐 할 때까지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투기가일지구는 전매를 제한받는 거야. 단 입주자로 선정된 달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 기간이 7년이면은 5년을 초과했죠? 이때는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을 본다? 5년으로 하여서 5년만 전매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지나면은 팔 수 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전매 제한 기간은 봐요. 지금 제한 대상은 4개인데 투기가일지구에서 전매 제한 대상만 지금 가르쳐 드리잖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과열 지역의 경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다르고요. 위축 지역하고 과열 지역이 다 다른 거야. 그걸 구분해서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도 규모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외우냐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 경우에도 지역별로 규모별로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래서 이것들은 법전을 찾아 가지고 들어가도 찾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대표 순서 누구까지 외워두죠? 투기가일지구에서 전매 제한 기간까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부담만 쓸데없이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안 해요? 라고 물으면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전매 제한의 예외.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너무 중요하고요. 별표 2개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정답을 무지하게 많이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은 워낙에 실수 없이 준비하셔야 돼요. 한 3가지 정도만 조심할 것을 설명드릴까요? A번 보겠습니다. A번 저 좀 보실까요? 여러분이 충남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 대전. 그리고 남편분이 대전지방검찰청의 검사님이에요. 좋으시겠다. 대전에 계시고 남편이 검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운 좋게 남편이 저 전남 목포지청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목포지청으로 아싸. 그러면은 대전에서 전부 세대원 모두가 남편의 근무상 사정으로 목포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전에 아파트 입주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이때는 전매하고 팔고 목포로 이사 갈 수 있어. 그러면 근무상 사정,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결혼 등을 원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이사를 가면, 세대원 전부가 이사 가면은 전매를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단 대전에 살다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A번 끝에 보십시오.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매 허용합니까? 제외입니까? 전매 대상에서 수도권은 제외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시다가 목포지청으로 발령받으면 전매가 허용되지만 재수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은 거야. 그러면 식구 전부가 서울로 이사 오시더라도 수도권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전의 아파트 입주권 팔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나머지 다 상식이에요. B번, C번, D번, F번 다 보시면 돼요. 다 보시면 되고 D번 볼까요? 아니 이혼으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위자료 줄 수 있죠? 이혼은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이혼하고 입주권이나 주택, 기존 사전 주택을 이렇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위자료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혼은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허용한 거죠. 그 다음 내려오십시오. G는 좀 조심해야 돼요. G. 제일 마지막에 입주로 선정된 집이나 또는 주택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증여는
전부 증여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입주로 선정된 집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전부 증여는 허용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일부를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아니야 전부 정도 밑줄 그어두면 되겠죠. 전부 정도 적어두면 되겠죠. 전부는 아니라고.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농지법을 마무리를 좀 합니다. 농지법으로 오세요. 그게 리모델링 절차 등은 아까 대략적인 흐름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교재 농지법으로 옵니다. 농지법으로 오셔서 농지법 428페이지를 펼쳐놓고 저를 잠깐 보셔야 됩니다. 농지법 몇 문제 나오죠? 2문제 나와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어차피 2문제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빵점일 수도 있고 2문제 틀리면 빵점 아니에요. 2문제 나오니까 100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몇 문제를 목표로 하라고 그랬죠? 한 문제를 실력으로 맞추면 충분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실력으로 잡히면 좋고 잡히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를 줄여서 한 문제 범위로 요약해서 강의를 하게 돼요. 나올 것만 콕 집어서 하면 되죠. 자, 농지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좀 듣습니다. 총칙편이 있습니다. 총칙편은 주로 용어입니다. 용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한 4, 50% 돼요. 2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3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는 거죠. 여기 나온 해는 2문제를 모두 잡는 해가 돼요. 대부분. 근데 작년에 여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소유 파트. 여기서는 소유 파트에서는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 2문제 나오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서 한 문제를 잡아줘야 될 파트, 이 파트라고. 소유 파트에서 한 문제를 못 잡으면 빵점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농지법은.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이용 파트하고 농지 보존 파트가 있는데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요약집에는 다 빼버려서 그것뿐이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를 욕심을 부려서 다 하면은 올해 합격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올해 합격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용 파트는 대리 경작제도, 농지 임대차에 관하여 문제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면서 살짝 요약해서 정리를 하게 돼요. 그것만 찝어서 하고 나오면은 아싸, 안 나오면은 그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해서 살짝 찝어드립니다. 그래서 한 4개의 테마를 살짝 찍어서 살짝 설명하고 문제로 다루게 돼요. 그때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오늘 그러면 농지 총칙하고 소유 파트를 열심히 해서 여기서 나오면은 몇 문제 잡죠? 2문제. 여기서 안 나오면은 한 문제를 확실하게 잡는 방법으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428페이지 봅니다. 428페이지 용어정에서 농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 자, 동그라미 1번에 제가 읽으면 밑줄 껐습니다. 이제 줄 거라고 2번 안 하겠습니다. 빨리 끄세요. 읽으면 줄 것이십시오. 농지법상 농지를 하면 전답 가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그리고 그 뒤에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돼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는 반드시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을 불문하고 해요.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 농지법상 농지가 됩니다. 다음 오른쪽입니다. 그 밑에는 안 외우는 거예요. 손대지 마시고요. 대신에 오른쪽에 농지법상 농지에서 재배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우면 힘드니까 밑줄을 잘 끄시면 됩니다. 제가 읽을 때 정확하게 줄 것입니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거 2번 이야기 안 합니다.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저 밑에 들어옵니다. 이용되는 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빨리 오면 이렇게 되죠.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재배된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다음 2번째 줄 것이십시오. 임야를 산지조정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임야를 산지조정 허가 없이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에서 재배됩니다. 다음 내려옵니다.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수금되죠.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가 3가지입니다. 다시 할게요.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임야를 산지주는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거나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농지법상 농업인 나와 있습니까? 별표 2개. 너무 시험에 자주 나왔고요.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그 애는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아주 운 좋은 애가 되는 거죠. 자,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네.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자, 1번에 같이 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줄 것입니다. 밑에 적으십시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밑줄 것이고, 밑에다가 경작 면적이라고 외우십시오. 경작 면적.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줄 밑줄 긋죠. 1년 중 며칠이죠?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은 며칠 이상 종사해야 되죠? 90일. 연중 90일 이상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요.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줄 거면 되죠. 100평 이상이죠.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재배자는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330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식 온실. 보통 이제 고정식 온실이 뭐죠? 비닐하우스 재배자. 비닐하우스 재배자는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가축은 2두입니다. 2두 이상. 대가축이 뭐죠? 소, 말, 2두 이상. 중가축은 뭐죠? 돼지, 염소 등 중가축은 12. 소가축, 토끼 같은 거. 토끼는 몇 두? 100두. 가금류, 닭이나 오리, 가금류는 1000수 이상. 그리고 꿀벌이 작년, 재작년에 시험 나왔죠. 정답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꿀벌은 10군 이상이어야 네,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꿀벌 10군 이상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줄 것이십시오. 1년 중 며칠? 120일 이상.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며칠? 90일 이상. 축산업은 며칠? 120일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시는 거죠. 그리고 4번.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쭉 말씀드릴 거예요. 이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반드시 농지법상 농업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다는 것이 농업인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잠깐만요. 여기 지금 쭉 나열된 것, 이 요건 중 한 개에 해당하면서, 한 개 이상에 해당하면서, 네, 농산물 품질 관리소가 있어요.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농산물 품질 관리소에 가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요. 이 등록을 마쳐야 농지법상 농업인으로 법상 허용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농지법상 농업이 됩니다. 그냥 농업이 아니고 농지법상 농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요건을 갖추려고 3년 전에 이제 지방으로 식구들 서울에 두고 저 혼자 주소를 옮겨서 이 요건을 갖추게 된 거죠. 저는 요건이 많죠. 경제 등록할 때 직접 면담을 다 해요. 입증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농업을 경작하면서 120일 이상 1년 농업에 종사한지 입증을 해요. 주소지를 묻더라고요. 소재지하고 주소지하고 경작지의 주소를 다 물어봐요. 통작거리, 그러니까 80km 이내 출퇴근하면서 경작이 가능한 거리에 농지하고 소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포 평야 살면서 부산의 김해 평야 농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할 거라고 아무리 보기도 안 된다 이 말이야. 통작거리 80km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지 주소지를 대니까, 소재지 주소를 대니까 주소지 그 이장님하고 반장님에게 전화해서 저를 본 적이 있냐고, 주말마다 내려서 농사 짓는지 확인 다 하죠. 물어봅니다. 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미리 알기 때문에 이장님 반장님에게 찾아가서 바카스들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주말마다 이장님 눈도장 찍으려고 저기 게시판에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이장님에게 말씀해 뒀죠. 미리 본 적이 있으면 본 적이 있다고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리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자기의 농업 경영을 통해서 얻은 거에 대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협에 수매를 해야 돼요. 농협에 상품을 팔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120만 이상이면 되니까
근데 물어봐요. 무슨 농사를 짓는지. 들깨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은 어떻게 동원해? 스스로 했습니다. 경작 면적이 그 정도면 스스로 할 수 있거나 다 입증이 되죠. 농약을 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서 샀습니까? 농협에서 산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요. 비료를 넣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농협에 비료 판매, 저 이름으로 판매된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입증되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이 들통나죠. 등록할 수가 없어. 요즘에는 거짓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해두지 않으면 농지법상 농업인 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농업인 요건을 왜 갖춰야 될까? 절대 농지로 묶여서 농업진흥지로 묶여있는 농지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대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용 허가 받습니까? 전용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농지를 대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면세료, 농업용 전기, 농업용 기름 다 세금 없이 쓸 수 있고요. 농업용 창고 등 지을 때 또 정부 보조를 50%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넘어갑니다. 430페이지 농지 소유. 여기서 꼭 잡아줘야 됩니다. 농지 소유 파트에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농지는 도시인이 가져야 됩니까? 농업인이 소유해야 됩니까? 농업인. 경자유인의 원칙에 의해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원칙. 경자유인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누구죠? 농업인이잖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는 이꼴 누구죠? 농업인, 농업법인이에요. 이렇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자로 즉 비농업인도 농지 소유가 가능해요. 여러분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기억부터 미연번까지 반드시 암기할 거. 그 밑에는 참고해도 돼요. 빨리 동그라미 하면 돼. 기억번. 국가 지자체는 비농업인이어도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니은번에 학교, 초중고 대학은 실습 농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동그라미, 학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동그라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한다면은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도시인도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주말 체험 영농으로 목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도 비농업이지만 농지 소유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상속 동그라미,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지방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서울에 살지만 비농업이지만 지방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줄 것이십시오. 8년 이상 동그라미,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동그라미,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갈 때 R 리딩, 동그라미 3번, 4번 리딩, R 표시해서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그 밑에 2번 농지 소유 상한 발표하십시오. 농지 소유 상한을 발표합니다. 농지 소유 상한 너무 중요한데 거기 교재 보십시오. 1번 상속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죠. 무한정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상속받은 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할 때는 소유 상한을 제한받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1만 제곱미터까지, 만 제곱미터까지 외워야 됩니다. 까지 외워야 돼요. 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 이농 동그라미, 이농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됐죠? 역시 얼마까지 허용됩니까? 만 제곱미터까지. 그래서 이렇게 오십시오. 상속받은 농지와 이농 당시의 농지는 만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 소유 허용됩니다. 이때 시험에 여러 번 정답을 결정했고요. 더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은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는데 얼마까지입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비농업인 소유를 허용하게 되고요. 더 조심해야 돼. 뒤에 보십시오. 이때 1,000제곱미터 미만은 세대원은 각자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식입니까? 세대원 전부입니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와 있습니까? 중요하죠.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거 물어볼게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배운 적 있죠? 잠깐만요. 우리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 두 개가 있었어.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지정과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지역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안 받아? 안 받아야 되는 거야. 도시지역 밖에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합니다. 이것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발급하는지 발급기관, 발급신청 절차, 발급신청할 때 절차입니다. 발급신청 절차, 발급처리기간, 그리고 발급면제 등을 수험 준비하면 되죠. 교재 보세요. 자, 431페이지 발급기간,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누가 발급하죠? 시장, 구청장, 읍면장, 읍장면장. 읍장면장 밑에 적으십시오. 군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조심해야 되죠. 군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정답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농지증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입니까? 발급 면제입니까? 발급 면제는 읽어보면 상식이고 꼭 외워야 될 게 니은번이야. 상속. 이야, 너무 좋지. 상속 농지를 비농업이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된다니까. 발급 면제라니까. 그래서 상속받아서 비농업인이 부분의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거 외우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발급 절차. 발급 절차 원칙을 볼까요?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는 줄까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 신청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돼요. 그래 발급 신청이 가능해. 이게 원칙인데 니은번대로입니다. 니은번. 다음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줄거 주십시오. 다음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발급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A, B, C 정도를 확실하게 외워야 되고 특히 A, B 너무 시험에 정답을 많이 결정한 거야. A 동그라미 하십시오. 학교. B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말 체험 용농. 그러니까 학교나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하죠. 그때 비농업인이 학교 실습 농지를 쓰거나 또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도 뭘 발급받아야 됩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돼요. 단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제출 없이 발급 신청을 허용할 뿐이라고. 발급 면제입니까? 발급 대상입니까? 발급 대상이라고. 근데 보통 이제 학교 등이 실습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 옮겼습니까? X. 학교 등이 실습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되죠. 단 발급 신청할 때 무엇을 면제받습니까? 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받을 뿐이야. 진짜 많이 당합니다.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도시인이 농지를 살 때도 무슨 받아야 되죠? 농지증은 받아야 돼. 단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받을 뿐이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십시오. 처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고 며칠 내에 발급하죠? 4일 동그라미. 이게 원칙이라고. 발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일 내에 요건에 적합하면 발급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가로 안에 줄 거 주세요. 가로 안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예외적으로 며칠입니까? 2일. 작년에 2번에서 통째로 한 문제 나왔거나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 경영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위탁 경영 허용 몇 개가 있죠?
6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농지 위탁 경영이 허용이 됩니다. 작년에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왔죠. 공짜로 하나 드린 거예요. 1번에 징집. 군대 가면은 충성, 모신기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거죠. 상식이잖아. 줄까요? 3개월 이상 국내 여행입니까? 국외 여행입니까? 국외. 국내 여행하면 틀려요. 국외 여행입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네, 위탁 경영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4번의 기억번. 부상으로 몇 개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은 네, 위탁 경영을 허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진단서 첨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조심하셔야 될걸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을 위탁할 때는 전부 위탁입니까? 일부입니까?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이 허용됩니다. 전부 쓰면 틀려버리죠. 그리고 3번 농지 처분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중 한 개라는 처분 사유가 있으면 죽겠죠?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다고 몇 년?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책장을 넘기면 농지 처분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기역부터 지역까지 한 10개 될 겁니다. 지역까지 10개 정도 되는데 기역, 니은, 그리고 미음, 그리고 2형번 정도 신경 써서 봐두면 돼. 2형 정도 봐두고요. 기역하고 2형번 정도 잠깐 소개를 좀 드릴까요? 저 좀 보실까요? 여러분,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 10개 정도가 지금 요약집에 정리되어 있죠. 농지법상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누가 에어컨을 꺼버려서 다 꺼버려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잖아. 함부로 손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처분 사유 1번은 이런 거죠. 1번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 치료 징집 등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경작을 하지 않게 되면은 처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도 소유하는 농지에 경작을 해야 되니까 들깨를 심은 거예요. 가장 쉬운 거. 그 다음에 아까 상속받은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비농업인이? 10,000제곱미터잖아. 근데 아버님이 부자였나 봐. 그래서 상속을 1만 저 말고요 5,000제곱미터를 상속받은 거야.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이 얼마죠? 5,000제곱미터는 처분 대상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그 다음에 농지를 공장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해 놓고 그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거야. 이때는 앞으로 6월 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합니다. 6개월 내에 농지 처분을 명령합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하게 돼요. 찾으셨습니까? 처분 의무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농지 처분을 명령하게 되고요. 농지 처분 명령을 받으면은 해당 농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누구에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재? 한국농어촌공사. 좋아요.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을 매수합니다. 공시지가 원칙인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 낮은 가격,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농지 처분을 하도록 명령했는데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고 6개월 내에 해당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처분 명령을 이행하도록 시정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 시정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처분 명령을 시정해서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농지처분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이행 강제금이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철거 명령했는데 철거하지 않고 버티면은 시정명령하죠. 시정명령 기간 동안 철거 명령을 시정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잖아요. 농지법에서 농지처분명령을 시정명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 농지처분명령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재를 매년 한 번씩 반복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은 다 읽어보시고 딱 두 개는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은 상당합니다. 농지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 1억짜리 농지는 처분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2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1억짜리 농사 지어서 2천만 원 수입 200만 원도 힘들어요. 상당하죠. 그리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몇 회? 1회 부과합니다. 매년 1회.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그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를 한 문제 풀면서 나머지 이제 중요 지문들을 체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농지법까지 5, 6을 핵심 강의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 제 문제풀이 시간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1번 문제부터 이제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문제가 1번부터 4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4문제를 헐레벌떡 읽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대표성 있는 문제 한 2문제 정도, 중요 지문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대표성 있는 문제 한 2문제를 풀어요. 제가 직접. 나머지 한 2문제는 연습문용이 되는 거죠. 2문제를 천천히 읽어서 해설을 하면서 대신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핵심 요약, 암기 꼭 해야 될 거, 한 번 더 설명드려야 될 핵심 요약을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아주 부족하더라도 문제를 풀고 요약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면은 문제풀이 끝나고 득점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풀이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물어보죠.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 문제를 미리 읽어오셔야 됩니까? 복습 위주로 하셔야 됩니까? 과목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공법은 문제를 미리 읽고 체크하고 이런 것을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이 경험상 해보니까 집에서 읽어보고 줄 거고 정답을 체크하고 오면은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를, 학교 시험이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제가 읽을 때 같이 마음속으로 풀어보고 자기도 마음속으로 1번이면 1번, 4번 정답을 체크해보고 해설 듣고, 그리고 해설 들어보면 틀린 문제라면 다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잖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제풀이의 효과가 좀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 정답 체크해놓고 줄 거독 앉아있으면 집중력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얀 백지 상태로 문제집을 들고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를 듣고 제가 같이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체크해서 틀린 문제는 다시 그 영역에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그 영역은 오후에 그냥 둬야 됩니까? 복습이 필요합니까? 왜 틀렸는지. 틀렸으면 이론 공부 부족하면은 이론을 더 보충해야 될 것이고, 그죠? 암기가 안 됐으면 그 부분을 암기해야 될 상황을 암기를 해야 다음에 같은 영역에서 틀리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선택해서 풀어주는 문제를 거의 중복 없이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풀어주게 될 거예요. 중복되는 내용이 별로 없게 해서 그 문제가 한 300문제 정도 풀어주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법은 300문제면은 그냥 수험점이 끝입니다. 그 300문제 같으면 오지선당이니까 5, 3, 15 얼마죠? 1500개의 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 1500개의 지문을 O인지 X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분이 떨어지면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충분합니다. 근데 왜 힘드냐면은 이거 300개만 풀어도 제대로 풀면은 충분한데 그것을 반복하면 될 것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걸 찾아서 자료 수집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니까 반복한 게 없는 거예요.
한 것도 없고,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결국은 자료 수집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고. 300문협 제대로 풀면은 충분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가 조금 부족하시면은, 문제를 읽지 말고, 그 첫날 수업이 4시간 강의 진행된 거 있죠. 1, 2월 강의도 좋고 3, 4월 강의도 좋고요. 이론 강의를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듣는다는 뭐 집중도 하지 말고 대충 한번 듣고 오면 훨씬 좋을걸요. 그 예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